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 사법적 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서부지법 폭동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입장을 밝혔다면은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거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라면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주말의 문화 코너에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들여다봅니다. 30번째를 맞아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배경과 이번 영화제 볼거리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뭐니 해도 이번 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자,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 이게 이제 가장 뜨겁게 달군 한 주였는데, 자, 넉 달 전 서영교 의원, 며칠 전에 부승찬 의원 대정부 질문 의혹 거듭 제기했고요. 이제 뭐 한덕수 정상명에 이어서 조희대 원장 본인도 의혹 전면 부인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게 사실 묵은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된다. 네, 사안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건.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이 두 번의 도저히 과거 사법 역사상에 없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법원이 관여하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것을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그러니까 4월 22일 날 오전에 소부에 배당되고 오후에 갑자기 전원해부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해부되고 이틀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정상 바로 3일 후에 4월 27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되게 돼 있었죠. 뭐 이재명 후보가 대리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근데 이미 3일 전인 24일에 그걸 확정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그 여론 조성을 통해서 선거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문제제가 강해됐죠. 법원 내부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심지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부장판사의 직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한두 명 판사의 문제제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 역사상 이렇게 절차 진행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출발한 건데, 이제 최근에 5월 달에 이 제보를 받았던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최근에 다시 뭐 비슷한 취지의 제보를 받고 또 해서 부승찬 의원이 그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면서 불거지긴 했는데, 이제 그 제보의 신빙성이라든가 사인회동의 실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했던 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추가적인 제보자의 어떤 믿을 만한 뭐 증거라든가 진술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그 회동설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됐던 본질,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려는 행위를 하고 이어서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정도, 지기현 재판부의 이례적인 특혜십이라든가 절차 지연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독립을 지킬 수 있는 행위를 해왔느냐,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이 본질적 문제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정광규 대변인님,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뭐 그 이번 제보 이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사법부가 뭐 좀 몇 달 지난 얘기긴 하지만 대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내란 재판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 놓고 있다, 이런 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져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러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질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질에 대한 판단이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네요.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교체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다 해소하고 또 본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큰 목적 조희대 두 가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그다음에 내란 재판에 대한 그 내부적인 불확실성 우려 해소. 네. 예. 요 두 개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다소도 아니죠.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제보를 통해서 이것을 여론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선봉장이다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벌써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물감을 들여놓으니까 반 이재명 정의 선봉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법치주의의 선봉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자체가 사실 사법부에는 굉장히 부담인데 또 하나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을 왜 만든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뭐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보장돼 있는데 이거 강제로 못 바꾸니까 이 법을 바꾸고 이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이런 그 사법부 흔들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교체를 위한 정치적 공세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조금 뭐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이 문제 그러니까 5월 1일 날 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 나왔을 때 또 그랬고 최근까지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뭘 얘기했냐면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이미 했던 구속 취소 결정도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절차 지연의 문제라든가 법원 스스로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4월 4일 정초 관여 의혹이 있었던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의 입장을 표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스스로 해소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뭐 교체한다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향후 재판이 어떤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에 끝나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돼도 지금 사법 시스템이나 사법 수장이 누구인지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지위 진퇴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그 재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내란 재판의 결론은 판사가 내는데요. 지금 재판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 판단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미 3월 8일이었죠. 그 직위원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률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과연 그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내란을 무조건 유죄 판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내란 전담재판부 그 얘기는 뒤쪽에 조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이 뭐 좀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럼 뭐 사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 그러면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상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 그 이후에 이거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어떤 뭐 마무리 짓는 뭐가 과연 있었느냐 뭐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그러니까 대변인?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이런 정말 막대한 그 정치적 파장 또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사용하려면 그 제보의 신빙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제보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과연 두 의원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 끼고 보면 대낮에도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은 이거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뒤도 살펴보지 않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바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그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면책특권의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라면 면책특권의 그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김의겸 전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것이 사실에 가까운 주장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녹취 하나 듣고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한다 치면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에 가장 앞장섰던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부승찬, 거기에 김어준 등등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업무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송원석 원내대표 지금 뭐 이제 형사 고발하겠다. 그리고 또 그 징벌적 배상 1호 적용 대상이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이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인 회동설의 제보 죄송합니다. 내용이 됐던 네. 그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 거는 뭐 저도 일정 정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것대로 뭐 면책특권으로 보고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고발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있겠죠. 그러면 고발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자유다. 그렇죠. 국정조사 요구서 뭐 제출하십시오. 그런데 국정조사 요구는 그 사인 회동설의 진위 여부에 대한 걸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할 일은 아니니까 그건 만약에 그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사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국정조사급으로 조사해야 될 사안은 실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과정에서 직권 남용의 소지가 없는지 여기까지 한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은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 문제 22일 배당에서부터 24일 결정 5월 1일 이 파기환송 판결 네. 그날 한덕수 후보의 사퇴 한덕수 총리의 사퇴 후보 출마의 사실상 선언 이렇게 연결된 일종의
당시 정치 스케줄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으로 여권이 크게 흔들려서 실제 대선을 어떻게 치를지 그 상황으로 가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이 대법원에 올라온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통해서 후보 자격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묶어서 국정조사 같이 하면 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의원이 어떤 의혹 제기가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월 이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의 이상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정치관의 의심이 있을 때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봐서 공개를 하고 밝혔다면 거기까지는 정치적으로 정치인의 책임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도를 넘어서 사실 확인 의무를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걸 그렇게 공개했다고 하면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 책임의 문제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실체인 대법원의 정치 관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를 조사하는 문제는 같이 진행되면 됩니다. 자, 근데 두 가지만 정광규 하나 대변인.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재판은 빨리 받는 게 좋습니까? 늦게 받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은 재판을 빨리 받는 게 좋고요. 죄가 많은 사람은 재판을 늦게 받는 것을 원할 겁니다. 재판을 늦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는 이유로 그것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더군다나 9일 만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만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대법관이 11대 2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럼 이거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공직자 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인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왜 그렇게 일찍했느냐.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아까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대선 불과 한 달 남겨두고 네. 이거는 대선 개입, 정치 개입 행위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네. 동의 안 하신다 그런 네,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은 저는 대법원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그 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번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그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제보 내용 가운데 네. 이 두 의원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은 4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 명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모 씨예요. 이름도 네네. 다 알려져 있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였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세 번째 인물 김모 씨라는 분이 네. 이렇게 네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거기에 포함돼 있어야 이게 그 제보의 신빙성이 생긴다라고 믿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녹취의 제일 뒷부분 보면 정청래 대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음모 제기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본질은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그 의심, 그다음에 그 폭동 사태 때,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반면에 어떤 개별 판결에 대법원장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기는 좀 제한적이라는 또 시각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가장 큰 거는 대선 한 달 전에 판결을 내린 그 부분이 가장 큰 그 입장차고 시각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다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적어도 저 막강한 의석수를 가진 막강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다른 그 국정 뭐라 그럴까요? 국가의 한 축을 갖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사퇴를 얘기하면서 거론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치부하고
그 본질은 이거다 하고 하는 게 과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한 건 아니죠. 사실은 뭐 상권 분립을 네. 중요하게 뭐 그건 뭐 여야 관계없이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3부 간에 직접적으로 이 수장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분의 입장도 대단히 리스크가 큰 거고요. 주장도 그렇고 그러면서 언급한 사안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조롱조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과연 그 부분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사실은 뭐 민주당 안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멘트도 하셨어요. 예, 이 여당은 또 야당과 다르기 때문에 의혹을 들었다 제보를 받았다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여론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4인 회동설로 인해서 이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그 원칙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리고 네. 아까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 중요한 거 계속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대법관 10인이 찬성한 결과라면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과 시점도 중요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네. 얘기하는 것처럼 4월 22일 날 오전에 소부 배당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부터 사건 검토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부에는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에 반대했던 오경미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였습니다. 그런데 네. 오후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넘깁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2차 전원합의 심리기를 열어서 그날 결정을 합니다. 이틀 동안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 검토나 제대로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는 워낙 알려진 사건이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중요 핵심적인 증거라든가 진술이나 증언 부분에서 1심과 항소심이 달리 판단한 핵심적인 증언에 대한 판단이나 심리는 했었어야죠. 충분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지금 그때 이후에 이 페이퍼를 봤냐. 그러니까 뭐 형사소송 기록은 그냥 대부분 이 종이 페이퍼로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니까 전산화시켰다. 그럼 로그 기록 내놔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대법관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좀 막말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처럼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중하고 증거 검토를 하고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10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한 판결로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하나를 더 짧게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면 이제 뭐 사퇴 압박도 하는 동시에 뭐 억울하면 수사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도 또 적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수사에 들어가면 그 판결한 자체를 가지고 어떤 위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헌재까지 갔을 때 과연 최종 그 대법원장이 그 판결을 진행한 그걸 가지고 범죄로 규정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전후 과정 그래서 4인 해동설 같은 걸 딱 들었을 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 전후에 한덕수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후 대선 일정까지 공유를 한 상태였지 않느냐라는 의혹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이 일정 이 절차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사 내지 기본적 확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성역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시점 5월 1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의 동선이라든가 연락 관계 이런 거 본인이 스스로 밝혀서 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4인 회동은 4월 7일 점심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날 관련된 내용 대법원이 야 대법원장인데 이런 것까지 그렇게 밝히면 소명해야 돼? 이 네. 말도 안 되는 문제 이럴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근본적인 게 제기되고 있고 이게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제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불신의 여론이 꽤 많습니다. 이거 해소해야 될 책임은 사법부 스스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에 단서나 문제가 될 게 있다면 수사 대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기엔 또 한계가 있어서 실제 수사를 통한 규명에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네. 신중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 어쨌든 국민적 큰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이게 사법부 왜 재판한 게 문제냐 이런 국민도 있지만 여튼 이거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야 하는 국민도 상당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재판 받지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가다가 길 가는 사람을 보고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쳤는데요. 그럼 수사 받아가지고 그 재판 받아 뭐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희대 수사 받았을 때 혹은 특검 수사 받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가능성 얼마나 보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니 정범주 일단 그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혐의가 네. 있다는 점에 그 구체적인 이거보다는 더 소상한 그 얘기들을 해야 네.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별명이 정대표였잖아요. 정대표 아니라 네. 지금도 여전히 그냥 한번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여당 대표로서의 그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을 두고 네. 그게 과연 그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만의 판단이었겠습니까?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절차라든가 내용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법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독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꾸만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법권에 대한 독립성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네. 수사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제보를 받았고 이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오후 정체에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꽉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정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2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잠실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고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론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산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더 가서 청주휴게소에서 목천까지 막히고 이후로도 북천 안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한 번에 15km 정체입니다.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제천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앞에 교통 정보 듣기 전에는 주로 이제 조희대 사퇴, 조희대 거취, 뭐 여당의 압박, 뭐 또 야당의 반박 이런 거를 주로 했는데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힘겨루기 또 다른 축이 역시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인 것 같아요. 이 문제인 것 같고 어저께
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관련 전담할 전담재판부 이제 1심 법원 재심 법원 이제 설치 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건 제가 뒤에 질문하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딱 했을 때 필요한 거다? 예,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 네. 저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데 국회 추천 부분을 상권분리 위배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거 빼고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에서의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없앴다고 보고요. 예. 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법원장의 인사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지난 법원행정처장이 주장했던 내용, 그러니까 국회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라든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위헌성 소지는 다 없앴다. 그 네. 대신 이 법이 취지, 그러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내용을 좀 충실히 담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뭐 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직위원 재판부 또 대법원이 이 문제, 이 법안에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선 조치가 취해졌다면 네.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신속하게 내란 사건을 정리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성장까지 나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를 통한 신속한 사건의 결론 절차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자, 봅니다. 신속한 재판 결론 필요하다 플러스 어떤 그 기존의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헌 소지도 뭐 국회가 추천 안 했으니까 없앴다. 예. 정광진 대변인 동의하세요? 이게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특별재판부에서. 네네. 아무리 이렇게 포장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든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추천 몫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지금 국회는 입법부고 법무부는 행정부에 속합니다. 대통령 밑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고 행정부에서 그 사법부가 행사해야 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그 내란 재판 뭐 전담 재판부든 특별 재판부든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성향의 뭐 법조계 인사들을 네. 제외하고는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헌법학자들이 이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도 이거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제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직위원 재판부가 이미 1심 판결 결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전담재판부 만들어서 추천 또 구성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전혀 이 그 시간과 관련해서도 실효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주장하는 이유가 전 직위원 못 믿겠다는 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시기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네. 자, 이제 위헌 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되는 언론에서 또 문제되고 야당에서 문제되는 거를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 이걸 여쭤볼게요. 국회 자꾸 이렇게 위헌 소지 하니까 우리 국회 추천, 국회라 하면 사실상 거의 민주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도 그렇고 추천하면서 같이 하는 문화랄까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국회 추천 없애고 법무부 추천으로 바꿨다. 요거 하나 있고 또 아울러서 그냥 제가 쪼개서 질문 드리기 뭐하니까 하나를 아울러서 얘기하면 판사회의 하는데 판사회의 이 부분도 야권에서는 오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국제법 연구회 출신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뭐 국정농단 사태 뭐 사법농단 양승태 그 사태 당시 활약했던 이탄희 이수진 이런 분들이 결국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나중에 배지까지 달았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뭐 유착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관성을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 또 하나는 뭐 대한변협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과연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니까 이제 법으로 해서 그걸 시행하긴 하는데 과연 본래적인 이제 헌법이나 아니면 그 법률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그 법과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의 어떤 그 선택이나 이런 거는 어떤 무작위를 통해서나 법원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과연 위배되지 않는지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첫 번째 특별법원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업무 분장과 사건 배당에 다른 어떤 삼권부나 외부가 관여하는 거는 법원 자체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된 한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헌법의 법원 조항을 쭉 보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법원 조직법이 있죠. 법원 조직법 안에 사건 배당이나 각급 법원이나 대법원의 부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2항에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면 네. 전담 재판부 두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형사든 민사든 전담 재판부 다 있습니다. 부패, 뭐 강력 범죄, 뭐 마약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원이 대법원장 인사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걸 법률로 지금 정한 거. 말씀하신 거는 법원들이 다 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예. 법원장의 권한을 부여하고 대법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업무 분장에 관한 것을 정한다고 해서 이거는 헌법에서 금지시켜 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분장과 사건 배당에 대한 것은 아마 대법원 규칙일 겁니다. 이게 헌법에서 이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절대 사법권의 본질적인 것이니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될 만한 헌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법원이 그냥 정한 거예요. 그 정할 때 이 근거가 된 건 법업조직법 7조고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체계상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이 헌법의 법원 관련 조항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물론 다툰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뭘 보냐면 사법 독립 침해 여부는 삼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냐 이걸 보겠죠. 사법권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했느냐고 하고 재판 독립과 관련해서는 판사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 영향을 끼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느냐거든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위헌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저는 내용적으로 모순됐다고 보는 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법관의 변호사협회 법무부 1인에서 9인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를 뭐 찍어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 내에 있는 판사 중에 임명하는데 중도 내지 보수적인 성향으로 구성되는 추천회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천된 이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21명이 있으면 이분들은 여기서 추천하면 민주당 뜻에 따라 판결할 판사들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때 대법원 스스로도 법관은 누구든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모임에 있든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거 전제를 해놓고 지금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어떤 판사는 틀림없이 민주당에 따른 결론을 낼 판사다. 그러면 지금 법원은 그런 판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염된 판사도 있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해야 하는 판사도 꽤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 모순 아니냐 이거죠.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민주당이 직접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한변협이니 뭐 판사회의니 법무부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왜 그 민주당 성향에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그 판사들이 해야 되느냐? 근데 최소한은 정광규 대변인 좀 그냥 한 중도에 있는 사람도 이거 내가 판결 어떻게 해야 되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민주당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를 떠나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이걸 굳이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논쟁적인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서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시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지금 내란 중요 종사자들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네.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형이 나오든 간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 이 문제까지 검토해 본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국론을 완전히 분열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민주당이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 민주당이 이거 당론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 발의를 한 거고 결국 이게 정말로 국회 본회의 과정에 올라온다면 통과를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근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지금의 환경만 놓고 보면은 네. 워낙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이든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의는 안 할 수 없었다. 예, 거기에 떠밀려서 어쩌면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앞으로도 우리 사법 질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제를 또 관련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실패하자 당원 명부 관련한 서브업체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통일교 교인 명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한 11만 명 정도가 이름이 똑같은 그런 걸 확보했다고 해요. 물론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가입 시기, 가입 동기 이런 것까지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먼저 정광규 대변인께 예.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는 위법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 네.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어떤 점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일단 압수수색 범위가 그 수사에 꼭 필요한 사안인지 또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를 법원이 발부할 때 저기 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했을 텐데, 그죠? 그런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11만 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11만 명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요. 통일교 신도가 지금 120만 명을 확보했대요. 검찰이. 네. 그 우리 당 당원이 누적 당원이 500만 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 명이에요. 그럼 4,400만 명 중에 120만 명 통일교 인구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 2.75%예요. 그 500만 명의 2.75%는 얼마냐면 13.5만 명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비율이 맞아요. 비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 지금 누적 그 당원 가입자가 한 500~600만 명 될 겁니다. 민주당의 그 당원 명부 다 갖고 와서 통일교 120만 명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한 10만 명 나올 절반은 될 겁니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절반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이상이요? 10만 명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같이 조사하자. 광범위해 갖고는 그럼 DB 제공하실 용의가 있어요? 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결국에는 2023년 3월에 치러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책임당원이 몇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책임당원 몇 명으로 늘었는지 네. 요것만 한정해갖고 볼 필요가 되는데 지금 11만 명이라고 하니까 벌써 국민들 그냥 대부분의 인식은 야 국민의힘에 저렇게 통일을 10만 명 넘게? 넣어놨어? 이렇게 생각한단 그때 말이에요. 다 들어간 것처럼.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1만 명이 결과 나온 다음에 네. 그 전체 유권자 수 대비 통일교인 수 대비해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시는데 통계 왜곡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체 이 명단을 확인할 필요성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을 그렇게 잡은 거고 네.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도 1차적으로는 이미 제출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강제 압수 이렇게 돼 있었던 걸 법원이
한 거고요. 국민의힘의 협조를 못 얻어서 결국에 업체를 압수수색한 건데 그것도 무리하게 뭐 500만 명 당원 명부에 개인적 신상 정보를 다 빼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교 명단 넣고 돌려서 겹치는 사람 뽑아낸 거고요. 그 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교의 그 조직적인 청탁, 부정청탁, 정치자금 수수와 다 연계된 내용 아닙니까? 그게 2024년 전당대회로 연결이 됐고 그렇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집단적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당법 위반이 분명한 거고 더 심각한 것은 통일교는 한학조 총재가 어제 특검에 가서도 진술했다는데요. 종교 유치 사회를 꿈꾸는 이 교단입니다. 한학조 총재가 특검에서도 독생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윤영호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대된 것처럼 통일교에서는 한학조 총재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꿈꾸는 게 교리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집권 당의 당대표 선거에 조직적으로 그리고 교단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여시켜서 관철할 목적으로 이미 정치자금도 주고 이런 목적으로 집단적 가입했다면 정당법 위반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헌법상의 종교분리 원칙을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사를 통해서 그게 그냥 일반적인 뭐 인구 대비 비례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안이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 카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에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언제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실 겁니까? 유감 표명한 게 사과는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요거는 자 정청래 대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이 해산 청구 카드 얘기했는데 실제 네. 액션에 나설 가능성 배제 못합니까?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겁박할 목적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내란 관련된 문제에 국회 개헌 표결 해제 결의를 방해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네. 뭐 위헌 위법에 충분히 해당되고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 언급하는 것처럼 통일교와 관련성 종교 분리의 헌법 원칙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밝힐 것 밝히고 아니면 아닌 대로 가면 되는데 수사 자체를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감추려는 게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이런 식으로 가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하면 네. 그때는 위헌정당 심판 얘기 안 나올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광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위헌정당 해산 소송은 법무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번에 국정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더라고요. 모든 네. 일 정리가 된 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반 남았는데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 전국 만 18세 유권자 1,001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응답 60%,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확실한 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재나 외교 참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구금 그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왜 좀 더 빨리 그리고 비자 문제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하라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정치 공세 국민들한테 안 통한다. 그걸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자, 60%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4일 연속 기록했던가 그래요. 가장 그 우리가 경제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 네. 요새 이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본인이 약속했었던 5천 시대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독재는 조갑재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독재다. 그러니까 지지율과 상관없는 겁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독재예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종훈이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급작스레 신장암 진단을 받은 아빠. 수술을 했지만 암은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결국 폐암 3기 판정 후 힘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아빠를 대신해 수업이 끝난 후 대형마트 식품 코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벌고 있는 종훈이. 전에 살던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고 종훈이와 아빠는 결국 낡고 열악한 지금의 월세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선풍기 하나로 폭염을 견뎌낸 올여름. 통증과 땀으로 괴로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종훈이는 매일 밤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하지만 늘 꿋꿋하게 아빠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종훈이. 종훈이와 아빠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희망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9월의 한가운데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종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 사이에는 빗줄기도 더 굵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충남 서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더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 서부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최대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 정도로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강원 영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4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았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평년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구 19도, 전주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 26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하고 특검의 당원 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한 데 이어 오는 2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만찬장을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전격 변경했습니다. 건축비만 41억 원이 투입된 한옥 만찬장은 현재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골자는 정책과 예산, 감독 기능에 불립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기능이 재배치됩니다. 본격적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과 비효율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 약화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재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안재환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로 또 이 귀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원장님 일단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죠. 이 전반적인 금융 파트, 그다음에 기획재정 파트 이것의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그 개편 대상이고요. 네네.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재정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금융정책 기능을 떼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서 은행, 증권보험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되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 취지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전반적인 틀을 저희가 한번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중된 기능,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과 권한은 분산해서 재배치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가장 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별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원회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이 두 개는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떼어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부분도 좀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좀 강화하자. 그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시대 이걸 대비해서 좀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금감원이 쪼개지면서 금감원 힘이 좀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요. 자,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집중돼 있던 어떤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한다. 한마디로 요거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됐나를 보면 뭐 기획과 정책 기능 이게 이제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그 예산재정 기능 기획예산처 이렇게 둘로 쪼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니 이런 때도 쭉 시행을 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게 나뉘어 있던 두 부처를 통합해서 또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쭉 한 17년간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셈인데 지금 상황에서 왜 다시 분리 추진이 더 힘을 얻게 된 걸까요? 이제 사실은 2008년 17년 전에 개편, 정부 조직 개편과 2025년에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사실은 조금 다른 성격이 다른가요? 당시에는 2008년 당시에는 사실은 효율적 정부 이런 게 사실은 강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재정도 합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상충되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부서와 규제를 강화하자는 부서도 금융위원회에 합치고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고 보이고요. 반면에 2025년에 이재명 정부는 정부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효율성하고 효과성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능하면 조직을 좀 줄이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늘리더라도 일이 되게 하자. 뭐 이런 거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이죠. 필요한 예산이 적게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막아왔던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좀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걸 쪼개야 된다.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계속 바뀌어왔던 것이고요. 각 방식의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새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조직의 모양새를 선택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책 실효성 뭐 효율성, 효과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재정부라는 데가 이제 예산과 기획 기능, 정책 기능, 예산 기능 이게 다 재정 기능 다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상황처럼 그 부처의 상황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추진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재부가 이렇게 딱 뭐 어떻게 보면 길목을 잡고 좀 막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약간 느낌의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취지로 들었거든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렇게 바뀌면 그 예산 독립성이 약화될 거라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때 나름대로 또 기획재정부 나름대로 뭐 전문성이랄까 독립성이랄까 이런 게 좀 확보된 상태에서 뭐 예산 결정과 나중에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되긴 하지만 이게 대통령실로 이 권한이 예속됨으로써 그냥 대통령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전체 정부를 책임지기도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예속되는 게 아니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기획과 재정을 쪼갤 때 바로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가 공개되고 있어서 운영되는 상황이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들여다보면 그런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 네. 아직까지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유지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신설되는 재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과도한 예산 집행을 적어도 일부는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네. 어쨌든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뭐 대통령실이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면 뭐 어떤 정책 집행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 뭐 효능감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배가 될 수 있다는 그것도 생각이 되는데 또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야 이게 그 재정 예산하고 기획 정책하고 분리돼 있으면 같은 부처에 있을 때보다는 이게 약간 엇박자도 나고 이게 더 삐걱거릴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약간 그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조직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저희가 합쳤을 때도 그렇고 쪼갰을 때도 그렇고 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쪼개진 상황에서는 그런 운영의 미가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조율하는 데가 뭐 국무총리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무회의라는 그 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요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 근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권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권한이 오히려 집중될 우려도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저도 좀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은 기재부의 집중이 기능과 권한이 집중돼서 그걸 분산하자, 예. 재배치하자라는 것이 아마 주요한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서 재경부에 새롭게 생긴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지요. 이 기능은 우리 금융산업을 설계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뭐 이런 기능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통상적으로는 재경부가 다른 나라에서도 보유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주목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설되는 재경부가 사실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금융감독 기능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금융위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이렇게 상충되는 기능 하나의 조직에 두고 있어서 그게 이제 많은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 정책을 담당하게 된 기재부가 재경부가 재정경제부죠. 맞습니다. 재경부가 다시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과 운영을 통제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정책이 감독 기능을 통제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재경부의 권한 비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지정 지금 금융정책을 다시 가져온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져온 재정경제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 중인 법안에 들어있나 보죠? 아마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것이 없지만 재정경제부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이번에 밝혔던 거예요. 그럼 재정경제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분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재부, 재정경제부 그쪽에서 이런 거 공공기관 금감원을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군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사실은 재경부가 성장을 우선시하는 부서이다 보니 안정을 도모해야 할 금감원의 예산이나 조직을 통제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성장 정책이 안정 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이제 뭐
여러 회사 뭐 저 공공기관 지정하려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그 저 공기업 이런 데서는 되게 저기 반발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장점도 뭐 없지 않겠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저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공공기관을 지정한다는 사실은 논리인데 예, 금융감독기구는 사실은 좀 독특한 특수성이 있지요. 네. 그것이 바로 독립성이라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 유지되어야만 금융위기 같은 그 치명적인 네. 위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되었던 것인데 네. 다시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조직을 통제하겠다라는 건 조금 공공기관 우려됩니다. 지정.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말씀 따나.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기재부 분리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저 금융위 금감원 이쪽으로 좀 와 보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금융정책 부분이 재정경제부로 갔으니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있는데 금감원이 사실상 이게 금감원의 기존의 조직이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뭐 나눠진다 크게 봐서는 대충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네. 예, 금융위는 이제 해체가 되고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합니다. 네. 예, 금감원이 이제 그 금융감독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데 예. 그 집행 기능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한다. 뭐 이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그랬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 공공기관 지정 이런 얘기는 없죠 지금? 현재는 두 기관을 다 공공기관으로 둘 다요?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쨌든 두 집행기관을 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금감원을 쪼개서 그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렇게 그 기능을 나눈 거 이 부분은 개편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하나는 일단 감독의 정책과 집행. 예. 이건 사실은 사람으로 보면 머리와 팔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예. 그런데 그 두 기능을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쪼개고 예. 심지어 그 집행 기능은 금감원과 소보원으로도 잘게 쪼갠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금융회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옥상옥 구조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절단을 두 번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감독체계 개편했을 때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금소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오히려 17년 전보다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네. 금감원 분리 문제입니다. 네. 금감원 분리는 사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명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 금감원을 쪼개고 나면 금감원 힘이 약해지지요. 예. 금소원도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거대한 금융회사들이 감독기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를 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약해진다고. 감독과 보호가 그래도 통합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교수님. 그럼요. 예. 그게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이지만 네. 금융회사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힘 있는 감독기구가 하나 있어야 그걸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잘게 쪼개놓으면 사실은 금융회사가 무서워하지는 않는 그래요. 금융회사들 지금 좋아하고 있을까요? 속으로는. 금융회사도 사실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상옥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네. 금융소비자도 안 좋아하고 또 금융사도 안 좋아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일단 뭐 금융위원회 그 금융감독위원회로 간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더더욱 문제는 금감원을 쪼개서 그 어떤 감독 기능과 보호 기능을 쪼개므로써 약간 둘 다 힘이 빠져 있을 때 과연 금융회사들을 더 지금같이처럼 더 적절히 이렇게 감독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바로 네. 구조가 쪼개진 감독기구였습니다.
그 힘없는 감독기구 하에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여하튼 뭐 최종 이게 시행되기 전에 법안 최종적으로 좀 다듬고 이럴 때 교수님 같은 의견들도 이렇게 좀 잘 취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론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융 소비자 보호원 신설하게 되면 여기서 뭐 그야말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기관이 될 텐데, 뭐 또 요즘 금융 사기가 아주 다양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응해야 되고 불안전 판매 대응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되면 이런 부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은 너무나 맞고요. 예.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예. 금융소비자 보호를 당연히 강화해야 하는데 그래서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논리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규제 이론에서는 우리 국가의 자원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국가가 특정한 기능,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네. 그걸 쪼개기보다 하나의 조직에 오히려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정설에 가깝습니다. 감독하고 그 규제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을 이용해서 보호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네요. 그럼요. 예. 자, 이런 부분은 또 어때요, 교수님? 그 일각에서 전담기구 만들더라도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간 민원 처리 비슷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처리 기간 이것 혹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과거의 옵티머스 사태, 네. 대규모 펀드 환매와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그때는 금감원 검사 인력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분쟁 조정 인력과 이런 인력들이 다 투입이 돼서 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투입돼서 일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 기관으로 쪼개되면 그렇게 협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늦어지고 질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요. 자, 또 최근엔 금융의 영역이 뭐 점점 확장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신산업, 핀테크,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업체 뭐 감독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텐데 이번 개편안이 좀 금융 영역 확대 추세 이런 것에도 조금 대비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습니까? 사실은 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제가 자꾸 이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융 영역이 확대되고 네.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업권 간의 구분 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 그러니까 회사를 감독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보면 이게 네. 분명해집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했어요. 네. 대출이죠. 네. 근데 그걸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사서 그걸 증권으로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그 은행이 했던 걸 증권시장, 그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네. 그 사람들이 또 큰 피해를 입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쪼갠다고 하니 제가 훨씬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혁신이 되면 오히려 더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금융감독기구는 통합될 때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 권리나 소비자 보호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 주셨고요. 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국회 앞에서 개편안 반대 집회 열었습니다. 연일 반대 피켓 들고 있는데 법안 검토 기간이 너무 짧다. 뭐 이틀 정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졸속 입법이다.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게 조직 개편에 약간 문제점 얘기하셨지만 금감원이라는 데가 되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거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이지만 되게 이제 좋은 직장인데 이게 피켓 들고 있는 거 보면 저 금융 노동자들 돈 잘 버는 사람들 왜 저러지? 이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편견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시위하는 거 이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거의 17년 전 일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비난하는 시각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네네. 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감독 기능이라는 것은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 이것을 사실은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금융감독 기능이 계약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뭐 그분들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이 나눠지잖아요. 두 기관으로. 네. 이 고용 보장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예, 예.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금속원으로 쪼개는 경우에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 기존의 직원들의 고용 보장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의 불합리성을 금감원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감독 체계가 개혁되는 측면이 저도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 체계 개혁에 대한 항의의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르면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아무리 이게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더라도 해야죠. 자, 그렇죠. 그렇지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쭉 연장선상에서 보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네.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국회와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조직 개편 안이 나왔을 때는 네. 사실 명확하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주어진 추진 기간도 당연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네. 조금 더 소리를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정부 여당이 이제 추진하는 게 정부 조직 개편 가급적이면 9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쭉 시행을 해가지고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최종 시행될 때까지 1년 이내에 한번 하겠다 이런 약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측면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은 이제 금융 관련 전문가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꼭 요 부분만은 보완돼야 한다. 요 방향에서 좀 같이 더 뭐 사회적 논의 좀 있어야 한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찝어주세요. 예, 금융감독은 분리 문제입니다. 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한 방향인데 네. 금융감독원을 쪼개면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제고해야 하고 네. 오히려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금감원 분리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고했으면 좋겠고 금감원을 강화해야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인 안재환 교수님이었습니다. 안재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KT 소액 결제 피해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단이 조사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KT 서버에 대한 해킹 피해가 지금 의심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서버 침해 흔적 4건이 발견이 됐고 또 예. 의심 정황도 2건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서버가 해킹이 됐고 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KT가 자체 파악한 게 아니라 그 외부 업체에서 보안 점검을 하다가 추가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걸 새롭게 인지를 하고 정부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소액 결제 침해하고는 그 침해 사고와는 다른 사안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민간 합동조사단이 이 두 사고 모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소액 결제 침해 사고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범행이었는데요. 피의자 2명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명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과 영등포 일대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처에 있던 KT 이용자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챌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이때 소액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범행에 총 4대의 소형 기지국이 쓰인 걸로 조사가 됐고요. 피해자는 362명, 또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 뒤에야 신고를 했다. 이런 게 확인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요. KT가 서버 침해를 그 인지한 시점 네. 이거는 9월 15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래서 신고 접수는 18일 오후 11시 57분 30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지한 시점부터 신고한 시점까지 사흘이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규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24시간이 훨씬 지나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있었던 SK텔레콤 해킹 피해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를 해서 늑장 신고를 했다 이런 비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KT 측의 해명은 이번에 뒤늦게 알려진 해킹 피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 외부 보안 업체를 써서 점검을 하던 중에 뒤늦게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결제 사태하고 4개월 전부터 계속해온 그 이 서버 점검에서 발생한 서버 해킹 이 두 개가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몰랐다라는 해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업체들이 이렇게 자꾸 늑장 신고 반복하니까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체계 자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해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라면 기업이 먼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먼저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평소에 이 보안 관련 투자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투자 유인책도 좀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롯데카드에는 대규모 해킹 피해 또 일어났습니다. 뭐 또 일어난 게 아니라 롯데카드 해킹 피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KT처럼요. 근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근데 금융위원회 브리핑에서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는 안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해킹 피해라는 게 결국에는 그걸 다른 사람이 결제를 해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네네.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부정 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 부정 사용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강화해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A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반경 외에 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상하게 이제 결제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자동 이제 차단되는 시스템 같은 그래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가맹점마다 다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되면 결국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설명이고요. 지금 피해 내용을 보면 650만 명의 회원 가운데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카드 뒷면 숫자 3자리, 그 CVC까지 유출이 돼서 부정 결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저 이용자들 가슴 덜컹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롯데카드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취하겠다 이렇게도 경고를 했는데요. 네. 건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런 것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금융위 관계자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 문자가 올라오고 있네요. 배미란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스마트폰 카드 사용 너무 불안합니다. 해킹 포함해서 정보 유출 시에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 보안에 투자 좀 하시죠. 느낌표 2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서울시의 첫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어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왔나요? 네,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요? 네, 한강버스 타려고 이 선착장 앞에 200명 넘는 시민들이 북적였고요. 호기심 천국. 네. 그리고 탑승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기까지 했습니다. 네. 한강버스는 마곡과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이렇게 7개의 선착장을 잇는 구간에서 운행이 되는데요. 네. 얼핏 보면 이게 그냥 한강 유람선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기 수상 대중교통으로 서울시 교통망에 정식 편입이 된 교통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카드로 환승 할인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서울시 교통패스인 기후동행 카드로 탑승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탑승은 안 되고요. 이 현장에서 3,000원을 내고 티켓 구매를 해서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한강 택시가 궁금해서 인파가 특히 많이 몰렸는데 이 승객 정원이 한 번에 19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균 좌석 점유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계를 해봤더니 첫날 운항에만 4,400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이게 버스니까 운영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운영하고요. 주말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항을 하고 다음 달 10일부터는 오전 7시부터 운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127분이 걸리고요.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 걸립니다.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시간은 좀 많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시간, 그 속도가 문제네요. 이게 네. 이제 대체 교통수단으로 좀 쓰이려면 약간 1번은 안전이고 안전을 전제한 하에는 속도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승차감 자체는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흔들림이 심하지 않고 소음도 네.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특히 이 한강 경치를 보면서 서울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만족스럽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배를 타는 시간 자체도 길긴 한데 네. 선착장에서 기다리다가 또 배에 탑승하고 또 출발까지 여기에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는 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0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증편을 해서 하루 14번 운행하던 횟수를 48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이제 네. 급행도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게 한강버스가 단순히 볼거리용이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한강버스는 전기와 하이브리드 동력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디젤 유람선보다도 친환경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속도, 안전 한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면 뭐 서울시의 교통난을 좀 약간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길거리에선 집게를 움직여서 인형을 뽑는 인형 뽑기 기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쩍 늘었다고 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늘어난 숫자를 먼저 보면요. 네. 이 인형 뽑기 기계만으로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대신에 이 기계가 포함된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여기로 분류된 곳의 숫자를 보면 네. 지난달 기준 6,000곳 정도였습니다. 최근 2년간 20% 가까이 늘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이걸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분석을 하기로는 최근에 나오는 기계들은 이 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고 예. 또 무인 운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비용 창업 아이템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집게로 찝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집힌다고 해요.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뭐예요? 이게 누구나 다 겪어보셨을 텐데 한 번에 뽑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집히게 해놨구나. 네, 이걸 일부러 이 집게발의 힘을 약하게 하거나 이런. 배출구를 지나치게 작게 만들어서 이 인형이 걸려서 안 나오게끔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미 변경을 해서 이 경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민원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게임위는 지자체와 경찰 점검 요청을 하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초코파이 절도입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에서 사무실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하나씩 이제 꺼내 먹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니까 1,050원이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 이 회사가 신고를 했고 절도 혐의로 기소까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1,050원 때문에 절도죄로 원청회사가 신고를 했고 이제 이 신고를 한 게 맞나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 그래서 이게 검찰도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보고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긴 하지만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런데 이 신고를 당한 협력업체 직원이 오히려 난 무죄를 다투겠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지목된 직원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 어제는 2심인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직원은 평소에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은 그냥 꺼내 먹은 것뿐인데 왜 절도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회사 측의 주장은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대기할 때 직원들이 간식을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꺼내간다. 이렇게 네. 무단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심에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그래요. 냉장고가 있는 사무 공간은 기사들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고 네.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회사 직원이 한 게 아니라 기사들한테서 들은 거기 때문에 먹어선 안 된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벌금 5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자, 1,000원어치 과자 먹었다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아직 이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가 1,050원 절치라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라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1심 판결이 이미 나온 사건이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이 되는지 이건 따져보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고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이냐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거니까 이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 비용이면 초코파이 수천 개는 살 수 있는 돈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것도 좋을 텐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은 부산국제영화제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하는 영화제고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지난 수요일 개막했고요. 네네. 올해가 딱 30회를 맞았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자, 일단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부산 가면 네네. 영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산 영화제 자체가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온라인표로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기군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에 이제 취약한 계층들 계시잖아요. 뭐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 표는 현장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유연성 좋네. 예.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인기작들 있잖아요. 네. 인기작들은 막 하루 이틀 전에 매표소 앞에서요. 줄을 서버려요. 네, 아예 자리를 잡고 계세요. 새벽부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의 매력은 뭐냐면 영화를 보는 것도 있는데요. 영화제 분위기를 맛보는 것도 있어요. 꽤 그러니까요. 많은 스타들, 감독들 있고 또 외부 행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못 보시더라도 그런 걸 즐기는 것만으로도 영화제 기분은 만끽할 수 있다. 네, 정리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인기 영화에는 새벽부터 줄을 쓰는데 네. 조금 덜 인기인 영화가 의외로 괜찮은 걸 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 그리고 가능성도. 예. 그게 이제 표를 풀 때요. 프레스 표가 또 따로 있어요. 프레스 분들이 네. 뭐 전날 인터뷰를 늦게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표를 취소해요. 예. 그럼 그 표가 현장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뭐 어떻게 되든 현장 분위기 즐기다가 오고 부산 그렇죠. 바닷바람 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으로 달려가십시오. 네. 이런 말씀을 허남몽 평론가가 해주셨고 뭐 나중에 기분 나쁘시면 허남몽 평론가가 얘기하신 거니까 뭐 저한테는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자, 평론가님 30년이면 보통 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 30년 네네네. 한 세대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지속됐다. 그쵸.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저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96년에 1회 대회가 열렸잖아요. 대회가 아니라 이제 영화제죠. 그 시기가요. 한국 영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와 맞물려요. 뭐냐면 이제 영화제, 자국의 영화제의 성공은 자국의 영화가 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의 팬들만 가지고 국제영화제를 한다라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한국 영화가 해외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부산에서 영화제가 열렸을 때 많은 해외 게스트들이라든지 해외 팬들은 한국 영화 여기서 처음 공개되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 못 봤던 거 부산 영화제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 몰려오거든요. 영화의 위상과 힘이 여기 반영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네. 베네시오 델 토로 그러니까 물의 사랑의 형태 네. 예. 그걸로 이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받았던데 올해 부산 영화제 왔거든요. 네. 그 감독이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 애정은 이미 그 1990년대 후반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부산 영화제도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군요. 네. 1996년에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네. 그 당시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기억을 하세요? 그럼요. 96년 당시에 이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네네. 그때 아니 부산에서 영화제가 열린다고? 그래서 뭐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이제 자국에서 융성하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95년에 무슨 이제 일이 있었냐면 왕가위 신드롬이 가을에 있었어요. 왕가위. 예, 뭐 중경삼리. 예. 네,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 케이블 TV가 95년에 개국했잖아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전신 SM 기획이 또 95년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 문화적으로 계속 잘 나가던 시기에 한국 영화도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방화라고 해서 한국 영화라고 안 불렀잖아요. 네.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보기 좀 꺼려지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그런 세대가 영화계에 유입되면서 예.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이제 90년대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95년을 기점으로 이제 영화계에서도 이게 한국에서도 영화제를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영화인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96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영화하면 우리가 네. 또 떠올리는 게 서울 충무로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부산이었던 겁니까? 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째, 부산에서 연다는 건 서울에만 집중돼 있는 이제 문화적 인프라라든지 관심을 지역으로 좀 돌리자.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산 영화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델로 삼았던 영화제가 칸 영화제예요.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해변이 깔려 있죠. 거기에 메인 상영관이 있죠. 그러면서 영화도 보고 해변이라는 관광도 즐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먼트 좀 이국적인 롤모델이었거든요. 정치. 맞아요. 예. 근데 해운대, 부산 해운대라든지 뭐 남포동이라든지 거기에 좀 어울렸던 거죠. 그렇다면 영화제를 하기에 외형적인 조건은 좋다 해서 출발을 했고 또 부산에 굉장히 좀 그 잘 나가는 당시에 굉장히 좀 입지가 있는 그런 평론가들이라든지 또 영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 아주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꼭 서울이 아니라 네네. 부산. 그 네네. 부산의 컨셉도 그렇고 거기에 또 실력 있는 영화인들이 네. 있었다. 지금 한국에요. 네. 한 해 그 영화제가 크고 작은 걸 다 합하면 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죠. 뭐 부천 이런 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부산 영화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와. 그러면서 부천 나왔죠, 예. 전주 나왔죠. 굉장히 많은 예. 영화제들이 나왔잖아요. 성공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는 건지 알 수 그러니까요. 있죠. 대단한 거네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도 불립니다. 네네네.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세요? 보통 우리가 네. 관습적으로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네. 하면 칸 영화제 최고로 치죠. 베니스 영화제, 네.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라고 하는데 이미 근데 그 세계 3대 영화제는 말로는 그렇지만 칸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그래요. 예. 칸이 거의 원톱이에요. 그렇죠. 많은 이제 작품이나 감독들이 칸에 가고 싶기를 원하죠. 네.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칸이라든지 유럽에 갔을 때 네. 다른 대륙의 영화들을 볼 때 더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시아에서 이제 부산 영화제가 처음에 모토가 뭐였냐면 네.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의 미지의 영화들을 발굴한다. 오, 그리고 좋은 당시에 취지네요. 한국 영화가 굉장히 르네상스를 보낼 때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영화들을 소개를 하면서 부산 영화제가 부산에 가면 좋은 영화들 특히 한국 영화도 그렇고 아시아의 새로운 영화들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네.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라고 하면 부산 영화제. 그 전까지는 홍콩 영화제나 도쿄 영화제를 꼽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는 부산 영화제를 최고로 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숙 님이 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보러 충북 충주에서 부산으로 와. 달려갑니다. 오늘도 저녁 9시 21시에 출발합니다. 와, 부럽네요. 그래요? 네네. 아니, 가실 거 아니에요? 저 몇 년 못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가실 거예요? 아니 올해도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네. 가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0회 부산영화제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단 해외 게스트 라인업이 화려하죠? 엄청나게 화려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국내 영화인들 개막작이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이다 보니까 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출연진도 뭐 이병헌 배우라든지 손예진 배우도 출연했죠. 네. 또 봉준호 감독도 게스트로 오죠. 이창동 감독도 그렇죠. 또 해외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 개막식에요. 네. 깜짝 그 초청 게스트로 블랙핑크의 리사가 나와서 굉장히 또 스포트라이트를 그랬어요? 모았고 기에르모 델 토로도 있고 아마 그 이제 나이 든 세대들 한 40대 이상의 분들에게 히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모았을 텐데 그 마이클만 네. 감독이 또 이번에 내한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부산에 가면 게스트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그렇군요. 걸 느낄 수 있고 또 그 게스트들이 관객들과 영화가 끝난 후에 이제 GV라고 해가지고 네. 질문과 그 응답을 갖는 시간도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제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번에 또 달라지는 거 네네. 30회 맞아가지고 달라진 거 중에 경쟁 부문을 신설했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칸 영화제 네. 황금종려상, 베를린 네네네. 영화제 황금곰상 네네네. 이런 상을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어워드라고 그래가지고 오. 경쟁 부분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영화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화들, 이제 프리미어들을 이제 상영을 한다는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30주년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영화제 측에서는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또 모멘텀이 필요하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과거의 명맥을 이으면서 새로운 지점으로 또 부산영화제를 알릴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경쟁 부분 신설을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 어워드를 통해서 심사위원 대상, 또 특별 언급상, 연기상, 공로상 등 이제 네. 5개 부분을 수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지금 경쟁 부분의 신설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높이 평가하세요? 예.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 부분에 올라오는 작품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프리미어. 그러니까 그 영화제에서 최초 상영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일단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 그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죠. 예. 그리고 아마 칸 영화제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하고 싶은 영화제라고 한다면 일단 칸을 찾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을 때 네. 항상 그 새로운 시도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 네. 이 아시아 영화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시아 영화들이 해외 언론이라든지 해외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아마 거기에 좀 성패가 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막작으로 박찬욱 감독의 새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상영됐다고 합니다. 네네네.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쪽에서 그 어제 이제 개막작을 상영을 하면 네. 개막 기자회견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개막 기자회견을 가질 때 그 컨퍼런스 프렌스룸에 네. 그렇게 많은 언론인이 모인 거는 오.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30주년을 맞이했고 부산 어워드 경쟁 부분은 신설을 했고 그리고 부산 영화제가 여전히 이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이긴 하지만 2014년에 다이빙벨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모습을 좀 다잡자, 새롭게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 부산 영화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개막식이 좀 관심이 집중되는 작품이 필요했는데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일단 박찬욱 감독이요. 네. 그 한국의 이제 영화 언론에 좀 바뀐 게 뭐냐면 기자 시사회를 하면 보통은 한국 언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 언젠가부터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기자 시사를 하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개막작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부산으로 지금 막 달려갈 마음이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부산 영화제의 매력은 바로 이거다. 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영화도 즐기고 해변도 즐기고 또 부산은 맛있는 음식 많거든요. 프레스 분들이요. 네. 그 언론 이제 취재하다가 더 그 느끼는 거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래요. 거든요. 네. 그런데 가면 또 장소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게스트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재미까지 있으니까요. 네. 부산 영화제 잊지 마시고 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게스트분들이 있고 그쵸. 음식과 그 바다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